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15차시 종합정리 비디오 2 제1교시에 이어서 2교시 강연을 속개합니다. 문제는 13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주제 중 나오는 두 개의 고서성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극기복례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말이죠. 뜻은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자기를 극복해서 예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적인 이익을 주는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질서의 예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용어는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논어 위령공편에서 말했는데 그 의미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귀하건 철하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법입니다.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사회생활에서 예를 실천하면 리더십을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고서성어에 대한 의미와 주장자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14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의 강의 중 나오는 내용으로 사람 중심의 리더십과 관계되는 설명입니다. 사람 중심의 유연한 리더십은 자유롭게 개방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런 조직 문화를 통해서 혁신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지식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 기업의 가치 창조를 연결시키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즉 조직 구성원의 인격을 대우하며 그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개방화된 소통으로 조직을 리드해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창의 상상력을 통해서 혁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는 등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리더십을 말하며 새로운 가치 창조로 생존과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의 소용 노래 속에서 모든 기업의 생존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핵심입니다.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리더는 조직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역량 그 자체인 동시에 리더가 바뀌면 조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변동될 정도로 조직의 모든 변화에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CEO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통찰력부터 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지속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서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구성원을 중심에 둔 소통입니다. 권력이나 통제 성격이 강한 결제자 같은 리더가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리더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속된 소통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도전하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여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우미가 되어야겠죠. 문제는 15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의 관계 중 나오는 내용으로 손수건 리더십과 관계되는 설명입니다. 손수건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손수건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성과를 내는 목표에 집중합니다. 즉, 목표의식이 분명하죠. 손수건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코를 푼다. 손을 씻은 뒤 손을 닦는다. 이마에 흐른 땀을 닦는다. 야외 벤치에 앉을 때 깔고 앉는다. 무엇인가 담을 봉투가 없을 때 그것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신사의 양복 주머니에서 멋을 드러내도록 돕고 숙녀 핸드백 속 또는 손에서 미를 드러내도록 보조 역할을 합니다. 야외 활동 중 상처가 났을 때 붕대 역할을 하고 무엇인가를 매달아야 하는데 끈이 부족할 때 끈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 능력입니다. 앞에서는 손수건의 용도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수건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되도록 자신을 헌신합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집단 목표를 위해서 리더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조화롭게 배열하고 각기 다른 모양의 조각을 지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 순간에 필요하지 않은 조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수건을 떠올려 봅시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잔치라도 가게 되면 집으로 올 때 할머니 손수건은 손자에게 줄 과자나 떡을 담은 봉투로 변하곤 했습니다.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사랑할 영양분으로 무르익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각적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는 행위인 오감을 통해서입니다. 손수건은 한 장의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할 때 온몸을 바칩니다. 리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리더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려면 그 집단의 발전과 도태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순간에 가장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리더 역할입니다. 네 번째로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은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수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몸이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찢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맞게 빠르게 변형합니다. 리더는 어떤 일이 작동을 하면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지만 만일 그 방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리더의 융통성은 어떤 일에 대한 집단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16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리더로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리더로서 준비할 사항은 첫째, 새로운 산업의 창출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제17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리더십의 극대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융복합과 창조력을 중시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잠재력으로 꼽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성 리더십을 극대화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 융합 여성 인재 육성에 힘쓰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기관 운영과 고부가 가치 직종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력이 될 여성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시키면서 국가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진 풍부한 감수성과 소통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여성 인재 확보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 국내 여성 인재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소싱과 유연한 업무 환경의 단기 노동 방식인 긱경제가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적합한 기업 맞춤형 인력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성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시도와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리더십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안한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정책으로 첫째, 여성 리더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남성 중심적 조직 구조 및 근로 형태의 변화, 일가족 양립 문화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입니다. 둘째,
글로벌 여성 리더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의 수립입니다. 셋째, 조직별 특성에 맞게 여성 인력 할당 정책의 수립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시된 전략으로 첫째, 여성 리더십 신장과 역량 강화입니다. 둘째, 여성 리더십을 빛나게 하는 다양한 직무 개발입니다. 셋째, 리더십 개인가치 극대화 전략 구축입니다. 넷째, 진단을 통한 객관적 자의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고양입니다. 문제는 18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션 중심 생활의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전을 구체화하는 수단은 미션입니다. 또는 비전이 꿈이라면 미션은 그 꿈을 현실화하는 현장입니다. 다음은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살펴보겠습니다. 1.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유연성이 있고 자발적인 사람입니다. 집단 내에서 한 개인의 미션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정해진 일만 하는 기계적인 사람은 로봇에 불과합니다. 미션은 일종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며 이 나침판의 방향을 보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지나치게 엄격하게 계획이나 일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타인들과 풍부하고 보람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타인들과 인간관계를 만들 때 이해 특산적이 아닌 인간적임의 성품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미션 중심의 사람은 시너지적인 사람입니다. 시너지란 개개인의 역량이 모여서 더 높은 차원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서로 역량의 차이가 있으며 경쟁심이 있고 승부욕도 있으며 서로 원하는 기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때로는 종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팀원을 유사시에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조직의 목표하는 제3의 대안에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식기술 문화가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 선진국에 반열을 수 있는 것은 5G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태원 감염사 듯이 하루 만에 바이러스를 이긴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힘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만큼 못다루는 건 일단 기술적인 인프라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션 달성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과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움에 힘써야 합니다.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다섯 번째로 공헌에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이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섯째로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특별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나 기업이 변화 혁신을 요구해서 만들고 이를 위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특별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왜 이리 골치 아프고 힘든 공부를 할까요? 왜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공부하고 리더십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하거나 위기에 대비하거나 특별한 미션을 추구하거나 예외적인 성장을 만들거나 동등한 등등 특별한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건강한 심리 면역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사회나 조직의 혁신은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 특히 암 같은 불치병의 경우에 환자의 심리 상태나 의지에 따라서 병이 악화되거나 또는 완치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리적으로 완전 부작용이 되고 긍정적인 기도와 암시로 무장을 하는 경우 병을 극복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실패나 좌절을 극복하는 면역 시스템이야말로 바로 그런 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자기 나름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거나 또는 그런 능력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 극단을 피해서 에너지와 창의성의 절정의 시기에 노력을 집중합니다. 아홉 번째로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균형 잡힌 생활을 합니다. 현명한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삶의 한 영역을 치우치는 중독자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시너지적 삶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너무 야근을 많이 해서
워커홀릭에 빠져서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문화적인 삶을 저해하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되겠죠. 균형과 조화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육신과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친 생활이 아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자신감 있고 안정적입니다. 자신의 삶의 미션을 잘 파악하고 이를 자신있게 실천하는 사람은 삶에 자신감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잘 처리할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 한 땀을 바느질하더라도 구두 한 컬레를 수선하더라도 요리를 한 가지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면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11번째,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언행일치를 보여줍니다.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이율배반에는 유선이 없으며 자기 성실성 계좌에 높은 잔고를 쌓아갑니다. 만일 어떤 리더나 팀원이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유선자를 얘기해주며 함께 일하려고 하는 팀원이 없을 것입니다. 언행일치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도 인간이 저질 수 있는 최악의 죄는 그 열을 함부로 누르는 것이며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유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서약을 남발하거나 쉽게 약속을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은 그것을 실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무지 서약하지 말라 라는 말을 성경은 공양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 외에도 미션 중심의 생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자기 영향력에 원에 초점을 맞춘다. 또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풍부한 대책 생활을 함양한다. 그 외에도 미션 중심의 생활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삶을 더 즐긴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되겠죠. 문제는 19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션의 체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션의 체계화는 이처럼 전체 조직과 단위 조직 간의 위기에 따라서 미션이 잘 조주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이 미션이 전체적으로 잘 조주가 되어 있다면 체계화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미션의 체계화가 잘 된 집단은 생산성이 높고 불행률이 낮으며 리더십 차원에서는 목표 달성이 잘 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조직 전체, 기능 부서별, 단위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별 직무 미션으로 계층적으로 위기화되어 있습니다. 미션이 실은 탑다운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층별로 적절한 미션을 설정하고 무리 없이 전체 조직에 중복 없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조직의 상부로 올라갈수록 본질적이고 통합적이며 아래로 갈수록 기능적이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가치와 비전은 모든 단계에서 공유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점이 미션의 체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의 시스템은 정해진 목적에 따른 방법에 의해서 비로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은 먼저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목적을 세운 다음 조직과 개인의 미션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국가나 기업이나 모든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룰이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된 집단을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션이 체계화가 잘 되어 있어야 조직이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는 20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션의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션은 대내적 및 대외적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대내적 기능을 살펴보면 미션은 모든 의사결정이나 평가 기준이 되며 조직력 집중의 구심점이 되며 조직 시스템의 기준점입니다. 대외적 기능은
고객의 이해와 동의로 이끌어내고 고객을 지지를 받게 하며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 기능을 말합니다. 문제는 21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8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8가지는 첫째, 방향감각 상실. 둘째, 과도한 기대감. 셋째, 무기력. 넷째, 방어 자세. 다섯째, 고립. 여섯째가 지나친 낙관주의. 일곱째가 은폐. 여덟 번째가 능력의 과소평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방향감각 상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주위를 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나아갈 바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과도한 기대감. 혁신을 통해서 처음에는 과도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확산이 되지만 그 중에 캐즘이 발생해서 혁신의 확산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기력. 혁신은 참신함과 창의성을 추구하는데 실제 현실이 무기력하고 진보하다면 새로운 분위기를 요구하는 혁신의 정신에 반하죠.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건 혁신을 후퇴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방어 자세. 혁신은 방어적이라기보다는 공격적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파괴까지 하면서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방어 자세보다는 공격적인 적극성이 혁신의 모습에 더 어울립니다. 다섯 번째, 고립. 혁신은 기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개념을 고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하면서 외부 환경과 소통하지 않고 고립 정책을 취한다면 시장에서의 확산도 기대할 수 없고 혁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혁신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조직, 국가, 사회, 국제적 소통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낙관주의. 혁신은 저항을 수용해야 하고 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 캐즘이 발생하여 도태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항상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의 일곱 번째로 은폐입니다. 개인과 기업체를 국가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국을 보면 코로나 대책 관련 통계 정보를 조작해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짓이나 은폐로 사실을 조작하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조작자, 은폐자로 낙인 찍혀서 배제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 여덟 번째로 능력의 과소평가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의 경우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 세계로부터 처음에 비난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지도 능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전 세계 1등 방역 선진국이 되는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느 개인이나 국가 또는 기업은 겉모습만 봐서는 진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문제는 22번입니다. 다시 되풀이하지만 이번 주제는 변화관리 핵심 실행 포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개의 그 실행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 관행과의 단호한 결별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식의 전략적인 활용입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저항과의 싸움입니다. 다섯째, 과감한 행동과 함께 진화론적 적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두 번째 위기의식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관리에 활용하는 방법 중 위기의식의 전략적 활용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고 그 결과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피해와 손실은 약 1,000억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치를 제시해서 팀원이나 조직원의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문제는 22문제에 대해서 계략적 핵심 정리를 했습니다. 한 학기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협조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강의 일정과 과제물, 답안지 제출 등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방학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강의를 수강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